대학 교수도 풀지 못할 정도로 문제를 베베 꼬우고 정말 뭐 그런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상당히 심한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 상당히 학생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동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일 것 같고. 사교육의 생존력은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새로운 어떤 수능의 어떤 문항들을 준비를 하고 아이들을 지원해 줄 거이기 때문에 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수능 논란은 대학 입시 제도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학력고사의 문제점을 극복하자면서 1994년도 대입부터 도입된 이 수학능력평가는 탄생할 때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걸까요?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처음 도입해서 이른바 수능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박도순 고려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이 제가 말미에 수능의 창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죠? 뭐 시작할 때 관여했으니까. 네, 초대 교육과정평가원 원장도 지내셨습니다. 예. 처음 도입된 수능 문제를 총괄하셨잖아요. 예. 자, 얼마 전에 수능 모의평가 난이도 문제가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정확한 원인은 잘 모릅니다만 교육부의 대입국장이 이게 경질이 됐고 교육과정평가원장 지내셨던 예. 그분은 사임을 하셨습니다. 예. 자, 교육부는 본무 감찰을 받고 교육과정평가원이 또 감사도 한다고 그래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글쎄 감사 내용이 출제에 관련된 거라고 하면 조금 의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출제에 관련된 걸 가지고 무슨 비리에 대한 감사라고 하면 뭐 그건 제가 말씀드릴 형편이 네. 아니고 이 출제에 관한 걸로 감사를 하려고 하면 전문가가 같이 포함되지 않으면은 얘기조차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리고 아까 그 무슨 소위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 저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다만 이런 점은 있죠. 처음에 이 수학능력 시험이 이루어질 때 네. 수학능력 시험의 개념 정의를 네.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를 하되 통합교과적으로 출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때 통합교과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어에서 그 독서력을 물을 때 네. 국어 내용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독서력이나 독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수학 책을 읽어도 독해를 해야 될 거고 영어를 해도 독해를 해야 되는데 네. 과학을 가지고도 독해를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과목이 포함되진 아니면 여러 영역이 포함되어진 문제가 좋은 문제라고 규정을 하고 출제의 원칙을 그렇게 세웠었습니다. 처음에. 언어 부분에. 예. 언어 부분만이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예.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통합적 과적으로 출제를 하는 걸 원칙으로 삼았었죠. 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상하게 뭐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아마 이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항이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그래서 저도 그걸 일부러 좀 한두 개를 살펴봤습니다. 네. 살펴봤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 속에 지문이나 묻는 내용 중에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벗어난 게 있으면은 그건 조금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교육 과정에서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그 판단의 제일 중요한 근거는 출제자의 출제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출제자가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되고 또 하나 문제는 어떤 문항을 보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네. 시간 문제가 있는데 볼 시간이 없죠. 예. 그런데 사실은 뭔가 하면 이 수능이나 이런 학력고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네. 시간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게 생기면은 능력을 재는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시간은 굉장히 넉넉하게 충분하게 줘야 된다. 예, 그게 원칙입니다. 특히 네. 능력을 재는 시험에서는. 네. 그런데 그 점에서는 조금 취약하지 않나 하는 느낌도 받습니다. 네. 자, 이른바 킬러 문항에 대해서 수험생들은 어떤 반응 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지난 6월에 모의고사를 치렀는데 이 6월 모의고사에 나온 이른바 킬러 문항의 빈도 또 난이도는 어땠을지 리포트 보고 가겠습니다.
해마다 수능 수학시험에서 초고난도 문항으로 꼽히는 22번 주관식 문제입니다. 지난 6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 이 문제를 맞춘 학생은 전체의 2.9%, 지난해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22번 문제 정답률 5.5%보다 더 낮았습니다. 22번에 이어 21번과 20번 등 문이과 공통 주관식 문제들이 10%대의 낮은 정답률을 보였습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인 이 문제들이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되느냐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여러 개념을 조합하거나 표현 방식을 바꾼 것일 뿐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이라는 주장과 짧은 시간에 해결해야 하는 만큼 공식을 외워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목들까지 보면 교육과정 아닌지 바뀐지가 킬러 문항의 기준인지는 더 애매해집니다. 국어 33번 문제는 교육과정을 준수한 EBS 교재에서 다룬 문학작품을 그대로 가져왔지만 정답률은 36.8%,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험생들의 체감 연계율을 높이기 위한 EBS 교재의 지문과 도표, 그림 활용도 소용없었습니다. 때문에 현장에선 교육과정 바퀴 문제인지 난이도가 문제인지 의심과 혼란이 이어지는 겁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의 얘기는 지금 수능을 교육받은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교육과정 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그 수준의 밖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교과서 내에 있는다고 해서는 말이 안 되고요. 네. 원래 출제 원칙으로 보면 교과서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내면은 상당히 잘못 낸 예의 하나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출제를 하는 예. 것에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교과서 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예. 교육과정 내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교육과정 내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교과서가 뭐 어떤 때는 거민정도 있고 있을 수 있죠. 네. 교과서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을 달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자료일 뿐이기 네. 때문에 그걸 잘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뭐 경우에 따라 선생님들이 문제를 따로 자료도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과서 내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교육과정 내라는 것만 동의를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킬러 문항, 뭐 교수님께서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셨습니다만, 그러니까 학생들이 정말 풀기 어려운 그런 문항들이 나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게 난이도 문제를 가지고 네. 얘기를 하는데 난이도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상대 평가를 하게 되면 난이도가 중요하고 그것에 의해서 당락을 지우려니까 점수를 차이가 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 난이도의 경우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언제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난이도는 적정 난이도를 갖게 할 수 있고 예. 현재 수능이 예를 들면 적정 난이도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적정 난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수능이 만들어지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모집단을 누구로 했는가 하면 모든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예. 난이도 얘기만 꼭 나오면은 상위 그룹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제가 만약에 평가원에 있어다가 왜 상위 그룹을 왜 난이도를 조정을 안 하냐고 하면 아예 문제를 그럼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전국 학생을 해놓고 나서는 맨날 논의할 적에는 상위 그룹만 가지고 잘 나눴냐 못 나눴냐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목표를 달성했느냐 안 달성했느냐를 따질 적에는 당연히 달성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요만큼 하고 요만큼 안 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원칙적으로 모든 그 목표가 다 달성되기를 우리가 희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맞추면 그러면 안 되는 거냐. 그러면 쉬운 문항이 된다는 뜻이죠. 그 쉽다는 거는 교육을 잘했다는 의미이시지 꼭 시험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네. 어쨌든 간에 수능도 시험인데 변별력을 확보하는 게 시험의 굉장히 큰 기능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포를 보면은 가장 난이도가 잘 나오려고 하면 정상분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정상분포에 가깝고 그것이 조금 안 되는 것을 위해서 대비한 게 표준점수입니다. 표준점수라는 건 정상분포가 조금 안 된 거를 정상분포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건 잘 됐다고 봐야죠. 다만 안 됐다고 계속 얘기 드리는 이유는 뭐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하위 30%가 잘 분포됐는지 검토해봤나요? 그런 건 안 한다고요. 안 하죠. 언제나 상위에 있는 학교에서 뭐 어떠냐 하는데 그건 당연하죠. 그건 뭐 점수 높게 나오고 잘 구분 안 되는 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른바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킬러 문항이라는 것을 수능에 집어넣고 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반드시 사교육을 받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정부의 시각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걸 위해서 뭐 별도의 어떤 그걸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네. 난이도에 관련 문제로 자꾸 이해가 되면 이건 곤란해집니다. 네. 자, 수능의 난이도 또 출제 방향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도 좀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수능이 만들어질 때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였었어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수능이라고 하는 거를 일종의 최저 수준을 판단하는 자료로 쓰되 네. 대학에서 원하면 쓰는 것이고 네. 그리고 원하지 않으면 안 쓰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데 대학이 다 쓰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근데 그 말도 사실 좀 어폐가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이라고 하는 게 400개 있는데 몇 개 대학이 수능을 봐요, 지금? 정확한 통계는, 예. 대부분 대학은 수능을 안 봐요. 아. 왜 안 보는가 하면 예. 학생이 없는데 무슨 수능을 봐요. 학생 오기만 하면 되지. 그렇죠. 오히려 400개 대학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300개 이상이 안 보는데 예. 맨날 얘기를 그 위에 있는 사람만 대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른바 명문대라고 부르는 그렇죠. 학교들. 예. 그렇죠. 그거에 초점을 맞추니까 예. 이런 문제가 더 세지는 거죠. 근데 모든 수험생들이 다 그 수능을 보는 이른바 명문대를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글쎄 가고 싶어 하는 것하고 수능하고는 다른데 예. 첫 번째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은 쓸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왜 쓸 수 없게 만들었는가 하면은 그래서 처음에 뭐를 생각했는가 하면은 여러 번 볼 수 있다. 아, 그랬었죠. 여러 번 볼 예.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기준으로만 쓰겠다는 뜻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400점 만점에 우리는 300점 정도만 되면 되겠다 그러면은 자격고사 비슷하게. 그렇죠. 예. 300점 넘는 사람들은 다른 시험 준비를 해야죠.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이거 만들 적에 전제가 뭔가 하면 입시제도 속에서 수능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격 시험으로만 이용이 되고 대학에서 선택할 수가 있고 예. 그리고 대학의 모든 입시가 자율화된다는 걸 전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논술도 볼 수가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예. 이거 뭐 할 때는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런데 이상한 게 지금도 그 원칙은 그냥 살아 있어요. 원칙만 있을 뿐이죠. 그러고서는 대학하고 정부에 의해서 계속 수능이 중요한 자료로 되고 예. 그걸 중심으로 선발을 하는 게 됐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은 그럼 각 대학이 잘못한 건가요? 제가 보기에 대학도 잘못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수능은 그냥 자격고사로만 보고 스스로 선발 방법을 개발을 해서 마음에 드는 인재를 뽑아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게을리했다 이런 말씀이죠. 게을리한 것보다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요. 대학에서 별도로 시험 문제를 내서 출제하거나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어려워요. 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출제하는 것도 어렵고 돈도 많이 채점도 들고. 어렵고 돈 들고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예를 들면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도움을 주는 활동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사실은 이 수능의 경우도 원래 대학에서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독립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SAT가 네. 원래가 한 2개 대학에서 시행을 하다가 아이비리그가 다 포함이 되고 자기들이 해서 자기들끼리 모아놓은 거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대학 자체로 안 되니까 국가에서 아예 도와주겠다고 그걸 먼저 만들어 놨는데 네. 방향이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갔죠. 예, 다른 방향으로 가서 지금 수능의 난이도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야가 어떤 얘기하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습니다. 수능을 5개월 앞둔 수험생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학부모들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교육만큼은 정쟁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 과정에 없는 킬러 문항 배제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고 민주당도 사교육 건전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개혁의 시급함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네, 자 교수님도 보신 것처럼 지금 정치권의 지금 가장 큰 화제가 수능입니다. 이 나라에서 도와주려고 만드는 단순한 자격 시험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럼?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그 수학 능력 시험에 네. 그걸 어떻게 출제하느냐, 네. 그걸 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아까 거기 나온 것 중에서 지금 저도 잘 그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고난도의 그 킬러 문항. 힐러 문항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예. 그건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둘이 구분돼야 됩니다. 예. 뭔가 하면은 통합교과적으로 여러 가지 고등학교에서 배운 예. 지식을 활용해서 응답을 할 수 있는 교과의 벽을 허물고 예. 혹은 영역의 벽을 허물어서 문제를 내는 테크닉이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시험 문제를 좀 어렵게 내느냐 쉽게 내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네. 아까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건 그게 행인지 불행인지 두 가지가 합쳐져 있어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난이도 문제 같고 어떻게 보면 영역 문제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난이도 문제의 경우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점수를 가지고 뽑는다는 걸 전제로 한다 그러면 난이도라는 건 쉬운 것부터 어려운 데까지 다 있어야 되니까 네. 그건 뭐 이래나 저래나 생기게 마련인데 네. 다만 그 영역 문제는 수능을 처음 만들 때 통합교과적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걸 오히려 중요한 그 출제 방식으로 택했기 때문에 네. 그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아예 처음에 그 수능 그거는 아예 없애버리고 네. 완전히 다시 학력고사로 돌아가자 네. 하는 얘기고 또 학력고사라 하더라도 우리가 재려고 하는 특성이 무엇인가에 따라서는 그런 방식이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네. 그 방식을 쓰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식의 출제를 안 하고 그리고 학생들도 그런 시험을 안 봐봤으니까 좀 생소한 문항이 돼버리죠. 그렇겠죠. 예. 그런데 그게 꼭 킬러 문항이냐고요. 제가 보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역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걸 구분을 우리가 예를 들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게 수학 따로 배우고 과학 따로 배우는 게 중요한 게 그거 다 배워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복합적으로 해서 시험을 내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요즘 4차 산업혁명에서 뭐 통합적인 뭐 수리력이니 논리력이고 하는 거 창의력 같은 거는 오히려 그런 것이 더 필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통합교과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취재도 맞고 그렇게 출제하는 것이 더 잘된 출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영역으로 봐서는. 근데 난이도 문제는 조금 다르죠. 네. 난이도 문제는 뭐 어떤 식으로 하든지 어려운 문제 있고 쉬운 문제는 나올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네, 어쨌든 피할 수 없다면 앞으로의 이 대입 제도 어떤 식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이 정부가 이제 관여하는 거에서 좀 벗어나면 어떨까? 대학에서 알아서 뽑게 하고 네. 그리고 그래야지 정부도 편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대학에 문제가 있는 것이 되는데 네. 정부가 지금까지 관여했다는 것이 대개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비리 때문에 관여를 많이 했는데 그렇죠. 지금까지 보면은 그 비리라고 하는 것이 뭐 모든 입시가 다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에서 나타난 현상인데 네. 그 비리는 필요하면 뭐 엄격하게 처벌을 하든지 하고 뭐 어떤 분야에선 비리 없는 분야가 있겠어요? 네. 마찬가지죠. 교육의 경우도. 교육의 경우에서는 지금까지 그 변화 과정을 보면은 문제가 생기면 늘 제도를 바꿨는데 네. 제도 바꾼다고 해서 비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장 합리적인 것은 가르칠 사람이 뽑아서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대학에 대한 평가도 네. 이 성적 높은 사람 들어온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못하는 사람 데려다가 잘하게 만드는 게 교육이니까 네. 제일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네. 그게 대학에 좋은 대학이냐 나쁜 대학의 기준이 돼야지 네. 좋은 사람이라는 그 말도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그 학력 좀 높은 사람들에다가 그냥 가만 놔두면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